트름을 하면은 음식물이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라면 끓이면은 포트로 끓이진 못하고요. 대신 한번 돌려볼까요? 오오오오오 우주를 향한 탈지구적 질문들 스페이스 스몰 토크. 오늘은 이 궤도와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궤도상에는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간 이 탑재체들, 대표적으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사람이 궤도에서 머무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요. 특정 궤도 또는 우주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 우주 호텔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궁금하거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우주 호텔을 좀 상용화, 사업화하려고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경험, 또 잠시나마 무중력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들 하고 싶어 하니까 아마 충분히 이제 노려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너무 비싸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기엔 좀 벅찬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게 미국이랑 유럽에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우주 정거장 모듈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은 그걸 다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라 작은 조각을 천천히 궤도에 올려서 우주 공간에서 조립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지어진 그 모듈을 통째로 딱딱한 모듈을 그대로 들고 가서 조립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들고 가야 하는 그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람을 넣어서 팽창시킬 수 있는 예, 약간 그 어렸을 때 요즘 친구들은 쓸지 모르겠는데 미술 시간에 물통 담는 거 아세요? 아 이렇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쫙 누르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아코디언처럼 그쵸. 예, 딱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팽창 가능한 모듈, 인플레이터블 모듈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우주 정거장에 이제 모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었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일부 스타트업 정도의 이제 기업들이 간단하게 풍선 같은 모듈을 우주 공간에 띄워서 사람들이 몇 시간 정도 우주 공간 체험하고 오는 이제 그런 정도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물론 현실화된 우주 호텔이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종이 접기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주 복잡한 모양을 이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그건 완전 효율적이에요. 근데 너무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 게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사에서 종이 접기를 연구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럼 거기 부피도 작고 네. 질량도 작은데 거기서 펼치면은 큰 공간을 그 이용할 수 있게. 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 종이 접기 아티스트들이 나사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오. 있어요. 네, 이제 종이 접기 하는 사람인데 재밌네요. 나사에서 어떻게 해야 이 비좁은 공간에 태양광 패널 여러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접을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사용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재밌다. 제가 알기로 제임스 의 망원경도 그런 종이접기 전문가분들이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전 들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종이 접기 잘하면 나사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최소한 트리케라톱스 정도는 접을 수 있어야 코딱지 친구들 중에서 트리케라톱스 정도는 돼야 이제 취직할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주에 이런 호텔을 만든다면 그 호텔은 사실 지구의 환경과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이 환경이랑 달라지는 점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력이 없을 때. 잠잘 때 등백에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참 잘 잘 것 같고요. 뭐 중력이 없으면 신체가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가 사실 지구 중력에 거슬러서 우리의 뼈와 근육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우주 공간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몸이 빠르게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유인 뭐 화성에 간다라고 할 때 유인 탐사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신체를 게으르게 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계속 강인한 그 근육과 뼈를 유지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화성까지 간다고 해도 지금 기술로 한 6, 7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몸을 연약하게 만들어 두면 설령 화성에 가도 우리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다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화성 선발 때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우주 SF에서 계속 우주 그 주인공들이 맨날 러닝머신 뛰고 맞아, 막 달리고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대한 우주 공간에서 몸을 튼튼하게 근손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주 호텔도 그렇고 장기간에 걸친 우주 스테이를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중력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과학자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중력이라는 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냥 관성력부 생각하고 두 개가 그냥 동등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성력과 중력은 똑같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주 정거장처럼 그 어떤 궤도를 따라서 지구의 중력으로 그 사람과 그 우주 정거장, 우주 호텔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중력은 원칙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중력도 안 되고 관성력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근력을 유지하려면 중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버티는 운동기구가 있어야죠. 스프링 매달아 놓고 스프링을 잡아당기게 하면 중력이랑 상관없이 운동이 탄성력으로 되고요. 예. 가능하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중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많은 영화에서 상상하는 그 관성을 활용한 관성력을 활용한 이제 인공 중력이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건데, 돌리는 건 되죠. 돌리는 거네. 빙글빙글 뭐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도 그렇고 네. 우주 호텔, 우주 기지 다 빙글빙글 돌리거든요. 네. 그러면 소위 원심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마치 우리의 중량이 바깥으로 쏠리는 것 같은 힘을 만들어서 네. 그게 이제 가상의 관성력이 돼서 우리가 중력처럼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인공 중력이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한 실험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돌려볼까요? 야 이거 자, 여기 다들 조심하세요. 이거 좀 불안한데. 불안하시죠? 네. 줄이 매달려 있고 여기 받침이 있고 그 물이 들어있는 네. 플라스틱 컵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씩 빠르게 돌리다가 네. 이거 완전하게 원 궤도를 계속 그리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오 우와. 오. 물의 수면이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잖아요. 네. 물의 수면이 그 놓여 있는 방향은 지구의 중력의 수직 방향이죠. 그렇죠. 네. 예,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컵에 물을 넣어서 돌리면은 제가 돌리고 있는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이 수면이 네. 항상 바깥쪽을 향하는 인공 중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위에 있을 때는 수면이 이렇게 있고 네. 이쪽으로 갈 때는 수면이 이쪽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심력이고요. 네. 밖에서 있는 우리가 보면 구심력이라서 근데 보통은 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하죠. 왜냐하면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은 그 원심력을 마치 중력처럼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물의 입장에서는 원심력. 제가 어디 놀이공원 같은데 과학을 전시하는 그 스톡홀름에 있는 과학 그 전시관 같은 데였는데 원심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아주 꽤 잘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커다란 원통 모양의 벽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밑에 바닥도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근 벽에 등을 대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등 쪽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을 느끼잖아요. 그게 충분히 속도가 늘어난 다음에는 밑에 바닥을 치워요. 그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떠 있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밑을 치워주니까 자기가 정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우주에서 만약에 생활하게 된다면 이 미세 중력 환경 하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텐데 지구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냄새가 더 잘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냄새가 퍼져가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대류. 네. 그래서 뜨거운 그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는 건 네. 중력이 있어야만 네.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냄새 분자가 다른 기체 분자와 계속 충돌하면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건 확산이라고 확산이죠. 하는데요. 네. 지금 우주 공간의 미세 중력 상황에서 확산 과정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류를 생각하면 그러면 대류가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냄새가 퍼질 때 아래쪽에 있던 음식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잘 이 안 냄새가 안 되는구나. 퍼질 것 같고요. 근데 확산은 거의 비슷할 테니까 냄새가 잘 퍼진다라고 할 수가 있나? 저도 이거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분자가 더 거기 모여 있으면 모여 있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거 말고 뭐 바람이 불다거나 공기가 흐른다거나 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실제로 우주 정거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열기가 장비에서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열기가 잘 안 퍼져요. 아. 그래서 그 장치가 잘 냉각이 안 돼서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제 계속 냉각수 흘려주고 해야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냄새가 잘 퍼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두 번째로 물이 끓을 때 큰 거품 하나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체와 액체 혹은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이런 온도나 밀도에 따라서 그 밀도감, 그러니까 중량이 달라서 생기는 게 이제 대류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가벼워졌으니까 위로 떠오르고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고. 근데 만약에 우주 공간 안에서 물을 끓이게 되면 네. 기포는 생기겠죠. 네. 기화를 할 테니까. 네. 하지만 그 중력이 없으니까 네. 그 기포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물 대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겁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대로 뽀글뽀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기화가 더 되면 그냥 거기 합쳐지고 해서 그냥 안에 이만한 공기 방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럼 거기서 라면 끓이면은 미세 중력하에서 라면을 끓이면 그 아래든 옆이든 어디 일정 부분은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기포가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기포가 그 물의 다른 쪽으로 전달되지는 않으니까 라면을 끓이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긴 그 사실 지구에서는 라면 끓이는 게 밑에서 끓여야 대류가 일어나니까 잘 끓여지는데 네. 우주에서는 위에서 불을 주든 옆에서 주든 상관없어요. 근데 뭐 옆에서 이쪽에서 뜨겁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마도 이 기체 방울은 여기에 생길 텐데 네. 이게 라면 끓이는 물의 다른 부분으로 기체 방울이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그냥 100도의 액체예요. 이쪽은 100도의 그 그치, 수증기고 수증기. 네. 그럼 이쪽이 훨씬 에너지가 큰데도 전달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오래 걸리거나 면발이 균일하게 익지 않는다. 한쪽은 설 있고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아 근데 라면 끓여 먹은 거야? 우주정거장에서? 그 우주에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포트로 끓이진 못하고요. 대신 전자레인지를 쓰죠. 실험 못하겠고. 우주 가서 라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끓여 먹고 있는지 지금 그러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트름을 하면은 음식물이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네, 그 실제로 우주인들이 트림하는 게 좀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트림할 때 가스만 나오는 이유는 지구에서는 가스가 더 가벼우니까 그렇죠. 음식물은 아래 가라앉고 기체만 내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가벼움, 상대적 무거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스를 내뱉다 보면 그 위에 얹혀 있던 다른 음식물들이 같이 나오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액상구토라고. 그러다가 여기 기도나 기관지 막아버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 음식물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일부러 트림이 나오면 최대한 좀 참고 예, 그런 좀 프로토콜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와 다른 중력 환경인 우주 호텔에서 시간은 그러면 또 어떻게 흐를까? 중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간 흐름의 차이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 가 답입니다. 아주 큰 중력 차이가 아니라면 네. 사실은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물론 측정은 요즘은 하죠. 네. 워낙 정확한 시계들이 많으니까 GPS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네. 그럼 지구의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GPS 위성이 있는 곳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머니까 네. 중력이 약하고 우리가 있는 쪽이 중력이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하루에 45 마이크로초 정도가 우리가 느리고 그쪽이 빠른 거죠. 왜? 하루에 45 마이크로세컨드 이거 잠깐 환산해 봤거든요. 마이크로초면 100만 분의 30년. 네네. 30년이라면 0.5초 정도 차이. 0.5초. 예. 30년. 30년에 0.5초. 상대적으로 젊어지려고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GPS 위성과 지구 표면 사이의 문제고요. 근데 뭐 당연히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블랙홀의 그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 아주 가까이 있거나 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느려지는데 네. 그것도 사실 아주 가깝지 않으면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시간의 흐름보다 2배 정도 아. 시간이 느리게 가려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블랙홀의 한 가운데 이 특이점이 있잖아요. 네. 특이점으로부터 사건의 지평선까지의 거리 이게 뭐 슈바르츠실드 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3분의 4배. 그러니까 1.33배 정도, 30% 정도만 그 정도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네.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사실 2배 느리게 간다고 해서 2배의 수명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죠. 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뭐 시계도 2배 느리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나게 되는 모든 현상들이 2배가 느려져서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고요. 아, 그 관성계에서 우리가 똑같다.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나이도 천천히 먹고 네. 그 사람의 시계도 느리게 느리게 가고 가고. 그 사람의 심장 박동도 느리고 우리가 보면 모든 게 느려지고요. 거기서 있는 사람은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럼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뿐이지 자기는 똑같이 그냥 늙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우월감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보기만 할 뿐이라면은 네. 뭐 부러워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 우리 우주 호텔이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광속에 가깝게 누군가 관측자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상대성 이론 효과가 이제 크게 2가지거든요. 시간이 지연되고 길이가 단축되는 효과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길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인 속도일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길이가 0에 근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관측되는 그 모든 세계가 다 0으로 수렴하니까 거리가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약간 우주를 납작하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면 네. 특상대성 이론의 거리 수축 효과를 움직이는 방향이니까요.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는 거리가 0. 그러면 뭔가 우주의 끝부터 반대쪽 끝까지 네, 다 맞아요. 그냥 납작하게 저 너무 궁금해요. 네. 한 화면에 다 보는 거죠.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우주선이 있다면 그냥 우주의 한쪽 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그냥 한 발짝이에요. 한 발짝.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나면 좀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1000만 년 전에 날아온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날아온 그 빛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걔는 그냥 그 별에서 우리 지구까지 순간 이동한 한 거예요. 발짝, 한 발짝. 그러면은 어쩌면 이 우리의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만들고 그게 규모가 커서 80억 인구를 다 넣으면은 그러면 결국 프록시마 센타우리든 어디든 그럼 얼마든지 갈 수 있죠. 5년이든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한 순간에 이동하는 네.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물론 네.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오해 많이 해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250만 네. 광년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도 거기에 살아서는 못 가겠네?라고 하는데 살아서 가요. 아까 우리 얘기한 네. 그거로 250만 광년으로 멀어도 네. 정말로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의 그 우주선이라면 길이 그 수치고. 거리가 뭐 1km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가요. 근데 갔다가 오면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500만 년 걸려야죠. 걸리는 거고 어쨌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출발한다 하고 한 1초 뒤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저는 지금 되게 소름이 돋는데 근데 물론 100억 년이 그렇게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느냐가 또 문제인 거죠. 아. 만약에 있다면. 너무 재밌다. 네, 우주 궤도로 시작해서 우주 호텔을 거쳐 이 중력과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 머리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너무 재밌는 실험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수다 떠는 듯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쩌면 어디 블랙홀 근처. 갔다 온 건가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